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뭘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자, 자,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 요약집에 몇 페이지 있어요? 37페이지인데, 그죠? 중개사무소 설치 한번 볼게요. 자, 중개사무소 설치는 크게 이제 네 가지 테마인데, 자, 설치, 첫 번째가 설치 기준.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때의 기준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개업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시군구 안에 중개사무소를 설치를 하는데, 두는데,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이 말이지. 두 개, 세 개 안 된다. 자기의 사무소는 무조건 한 개입니다. 주된 사무소도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같은 거,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안 된다, 이 말이지. 이거, 떴다방 같은 거 안 되겠죠. 자, 근데, 예외적으로, 법인은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라는 것을 둘 수 있다 했어요. 법인만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얘기지. 법인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거지 두어야 한다는 틀렸어요. 그럼 어디에다가 신고할까? 등록관청. 어느 등록관청? 주사무소 등록관청이에요. 아시겠죠? 주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합니다. 자, 됐고 이게 설치 기준입니다. 자, 두 번째, 분사무소의 설치 기준인데, 분사무소는 법인이 설치하겠죠.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어떻게 하고?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두는데,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은 같은 시군구 안에 분사무소를 두 개, 세 개 못 둔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은 시군구별로 각각 하나씩 둘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책임자라는 사람이 있고, 그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공인중개사일 것. 그리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 규정을 배제한단 말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이 말이지. 많이 물어봅니다, 이것도. 자, 이제 분사무소를 설치 절차. 분사무소를 두고 싶다.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설치 신고를 하러 가는데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주사무소 등록관청으로 간다고 했죠.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설치 신고를 하러 갈 때 설치 신고서에다가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 자, 두 번째가 중요하네. 보증 설정 증명서를 가져가야 된다. 왜 설치 신고할 때 가져갑니까? 왜 보증 설정을 가져가냐고. 중개사무소 계절 등록할 때는 처음에 안 가져갔었잖아요. 근데 왜 분사무소는 가지고 가? 이미 법인이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법인이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바로 신고할 때 바로 증명서를 가져간다 이 말이야. 추가로 설정해가지고. 사무소 확보 서류 기재지원사에서 건축물에 기재가 된다면, 자, 첨부할 필요 없는 첨부 X 있죠? 첨부 X란 말은 등록관청 확인사항이. 등록관청이 확인할 사항, 책임자의 자격증 되겠죠? 책임자의 자격증은 어떻게 그러면 첨부 안 하고 어떻게 한다 했어요? 조회.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아시겠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첨부 안 하겠죠. 건축물장 첨부 안 하겠죠. 자, 이거 첨부 서류 X 기억하시고. 자, 신고했죠. 그러면 적합하다. 그러면 신고 확인서를 바로 줍니다. 신고 확인서를 바로 교부하고 플러스 지체 없이 설치 예정지역 관할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절차를 알아두셔야 해요. 지체 없이가 어디 들어갑니까? 처음에 들어간 게 아니라 신고 확인서 교부하고 지체 없이 설치 예정지역 관할에 통보해야 됩니다.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무소의 공동 사용인데,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보시면 돼요. 기업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등록할 때 아니면 사무소 이전할 때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때 우리 법에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종별에 관계없고 수에 대한 제한도 없고 면적 제한도 없고 종별수 면적 제한 없고 모든 업무가 신고 의무 없고 모든 업무 관계 법률 관계는 다 개별이다 보시면 돼. 그런데 등록할 때 등록 신청하겠죠. 사무소 이전 신고하겠죠. 그때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기업의 승낙서는 첨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인의 승낙서가 아니고 건물주의 승낙서도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기업의 승낙서 첨부. 모든 기업에 대해서 공동사무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다. 업무 정지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동사용을 제한합니다. 두 가지 제한하는데 첫 번째,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이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승낙서를 써주면 안 돼요. 내가 업무 정지 중인데 내 사무소에 오라고 써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업무 정지 받기 전부터 이미 공동사용 중인 기업은 제외. 업무 정지 받기 전부터 공동사용 중인 기업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말이겠죠. 자,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이 공동사용을 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이전하는 방법은 안 됩니다. 자,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이 사무소를 이전을 할 수 없습니까?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이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이 계약 기간이 다 되면 임대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지. 근데 이전할 수 없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 집으로 가야 됩니까? 그죠? 집으로 갈 수는 없잖아. 어린이집도 아니고 지금. 자, 그러니까 사무소를 옮길 수 있게 해줘야죠. 근데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은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이전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혼자서 단독으로 구해서 가라 이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휴업 중인 기업 같은 경우에도 휴업 중인 기업도 사무소 이전 됩니까? 되죠. 휴업 중에도 마찬가지 기간 다 되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죠. 자, 그러면 휴업 중인 기업은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전 되겠습니까? 휴업은 왜 되는 거죠? 휴업은 뭐니까? 휴업은 뭐라고요? 그렇죠. 잘못이 아니니까. 죄가 없대요. 맞죠? 죄가 없다만 잘못이 아니니까. 잘못이 아니야. 휴업은 잘못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동사무소가 되는데 업무 정지는 잘못한 거잖아. 공동사무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판단하고. 자, 거기 보니까 39페이지 관련 제재 해가지고 이중사무소하고 임시중개시설물이 제재가 똑같네. 상치이면서 1대1이 되는 거예요. 상치이면서 1대1. 판례 읽어볼게요. 한 개의 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 그 사무소가 건축법상의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중사무소로서 법령 위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천막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하더라도 이중사무소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서라고 해서 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우리 시험 물어봤죠? 자, 신고인은 대표자가 갈 거 아니야. 대표자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사 같으면은 주된 사무소를 말하겠죠. 주된 사무소의 명칭부터 소재지하고 연락처하고 기재하고, 분사무소 같으면 소재지하고 연락처하고 책임자에 관한 사항으로 성명, 주소, 주민번호하고 자격증 발급 시도로 적게 되어 있어요. 자격증을 발급 시도, 이걸 보고 등록관청에서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겠죠. 그래서 시험 지문의 답이 뭐였냐면 분사무소의 설치 사유를 적는다는 없잖아. 분사무소를 왜 설치합니까? 그 이유는 돈 벌라고. 그렇죠. 돈 벌라고 이렇게 적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돈 벌라고 적는다는 없어요. 자, 오른쪽에 신고 확인서라는 서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사무소에서 50페이지 1번 중개사무소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1번 개업은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뭐 조문 그대로죠. 2번 법인이 아닌 기업은 다른 말로 개인인 기업이겠죠.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에 등록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상치.
자,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해야지. 틀렸죠? 4번에 이중 설치 금지 원칙 적용되는 사무소는 법령상 사무소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무소도 포함이 된다는 거지. 그죠? 이거 아까 판례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자, 5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중개사무소의 전용 의무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중개사무소로만 뭐 전용해서 사용해라 뭐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런 규정은 없다 보시면 돼요.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요.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라고 적어놨네. 틀린 것은 1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제외할 것 됐죠. 2번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번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4번에 면적 뭐 없잖아. 면적에 관한 기준 없죠? 틀렸고 5번에 분사무소마다 보증을 2억 원 이상 추가로 설정할 것이에요. 보증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자, 3번에 법령상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등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에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는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다가 해야 된다. 아니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 하라고 했잖아요. 틀렸고 2번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여 쓸 경우에는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맞는 말이고. 자, 3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한다. 자, 법인의 등록증을 첨부한다. 아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첨부 서류가 신고서에다가 실무계획 수료증 뭐 하고 보증설정 증명서를 사무사고 서류가 되겠죠. 자, 4번에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증 설정 증명 서류는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가 맞습니다. 이거를 가져가야 돼요. 자, 5번에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설치해야 하고 시도별로는 설치할 수 없다. 요게 지금 틀린 말로 돼 있죠. 그러니까 시도별로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놨네, 그죠? 출제자가. 이렇게 질문 내면은 약간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죠?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다. 넓게 보고 지금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놓은 것 같은데 이런 질문들은 별로 좀 안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죠. 자, 그래서 조문 자체에 뭐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다 뭐 이런 조문 자체가 없어요. 그죠? 시도별로도 설치할 수 있다 뭐 이런 조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버리면 좀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만약에 시도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시도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래 나온 질문 틀렸어요. 확실하게 그거는. 시도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런 질문은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비춰봤을 때는 시도별로 설치할 수 없다 하는 게 맞아요. 시도별로 설치할 수 없다 하는 게 맞는데, 그죠? 이 출제위원은 이거를 시도를 넓게 보고 시군구보다 넓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되니까 뭐 옳은 지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요렇게는 안 나오겠죠. 본고사는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4번에 보세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제출 서류가 아닌 것. 자, 1번에 분사무소 확보 서류 제출해야 되죠. 자, 니은에 등기상 증명서 법인 이거 제출 안 하지요. 보증 설정 증명서류는 제출합니까? 네.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은 제출 안 하지요.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제출입니다. 답은 2번이고. 자, 5번에 보세요. 분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분사무소에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신고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의 재교부 신청하는 자 수수료 납부해야 되겠네. 그죠? 재교부니까. 3.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의 분사무소는 책임자는 공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 4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교부한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겠죠. 뭐 지체 없이 설치 예정지역 관할에다가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지체 없이라고 보셔야 돼요. 4번이 틀렸고 5번에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사항이죠. 자, 6번에 분사무소의 설치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법인이 아닌 개인들, 개인인 기업들은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습니다. 2번에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기업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공동사용 제한이겠지. 자, 3번에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로 사용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도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가 되니까. 4번에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 시에는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인데 이거 좀 헷갈려요. 자, 수수료 납부하는 거 맞아. 설치할 때. 근데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예요. 요거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는 주사무소 명칭, 아까 주된 사무소 본사 명칭, 소재지, 등록번호 기재하죠? 여기는 설치 사유, 설치 기간, 이거는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자, 7번에 사무소 공동 사용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기업이 그 업무 효율적 수행 위하여 다른 기업하고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2번에 업무 정지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 공동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거지. 업무 정지 처분 받기 전부터 공동 사용 중인 기업은 제외하고요. 3번에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이 다른 기업하고 사무소 공동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놨네. 자, 4번에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 간에도 사무소 공동 사용이 되겠죠. 종별의 제한이 없으니까. 5번에 기업 공인중개사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에 을이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공동 사용하겠다는 거죠. 을은 신청서에다가 누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겠어요? 건물주는 아니죠. 기업 갑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될 거 아니야. 기업이 그 사무소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는 자니까. 자, 6번, 8번이네. 8번.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이전이네. 이전을 하고 나서 풀게요. 아시겠죠? 이전 파트를 하고 나서 풀어야 되겠네. 잘 체크해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범위로 가볼게요. 업무 범위. 우리 요약집에 보면은 페이지 42페이지에 가면 업무 범위 등이 있습니까? 페이지 42페이지에 업무 범위 등. 자, 여기서도 보통 한 문제 나오는데, 자, 업무 범위 한번 볼게요. 자, 업무 범위 등 해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게 업무 지역적 범위예요. 어느 지역까지 업무를 할 수 있는가. 자, 공인중개사인 기업은 여러분입니까? 법인인 기업 있죠? 예, 업무 지역 전국입니다. 전국에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우리 법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어디까지 해라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전국으로 보고 있고, 보직사인 기업은 업무 지역이 어디냐 하니까 자기 사무소 관할 특강도, 자기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강도 4건만 할 수 있어요. 좀 넓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정보망에 일단 가입을 하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를 말하기 때문에 국장 지정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그 정보망에 공개된 중개상물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공개된이에요. 공개 안 된 거는 할 수 없어.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보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부치기 소속을 고용할 수 있겠죠. 부치기 소속을 고용했다 해가지고 넓어집니까? 아닙니다. 부치기 공동사무소를 한다고 해가지고 넓어집니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범위를 볼게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인 기업이죠. 여러분들은 중개업 플러스
다른 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다 할 수 있어요. 문구점을 운영한다든지, 뭐 미용실, 뭐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부칙 같은 경우에는 뭘 못한다고요? 경공매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 경공매 업무는 못한다 이 말이겠지. 되겠죠? 자, 법인이 우리 시험에 물어보는데 이 법인이요. 자, 첫 번째. 중개업 플러스 6가지 업무, 이게 14조 업무잖아.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이야.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이야. 상가하고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라 적어놨잖아요. 임대 관리. 임대 아니고 관리 아니고 임대 관리가 다 적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상가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이잖아. 이때 말하는 부동산 같으면 상가하고 주택을 말하겠죠. 관리 대행이잖아요. 그냥 관리만 적어놓으면 안 됩니다. 대행이 들어가야 돼요. 대행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부동산,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은 되잖아요. 그럼 상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업은 되겠습니까? 안 되고, 상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 됩니까? 상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 되잖아. 그럼 상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업은 안 되고, 왜 업이 들어갔다고? 업이 들어갔다고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업이 들어갔다고 다 안 되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일에 업을 붙인 건 되는 거예요. 관리 대행을 계속하면 관리 대행업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에 업을 붙인 거는 된다고 판단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의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상담이 뭐예요? 상담이 컨설팅이죠? 알아두셔야 해요. 컨설팅이에요. 부동산 이용개발 거래니까 이때 말하는 부동산은 뭘 의미하겠어요? 부동산은 뭡니까? 토지하고 건축물이지. 이때 말하는 건축물은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공업용 다 들어가요.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해야 돼. 상담. 토지 이용업, 토지 개발업, 뭐 토지 거래업 됩니까? 안 된다고. 토지 개발업, 이용업 안 된다고. 상담. 자, 그 다음에 개업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반드시 누구 대상? 반드시 개업이 대상이 돼야 돼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자리에 개업만 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됩니다. 소속이라든지 그냥 공인중개사 대상이 한다든지 일반인 대상이라든지 뭐 취업준비생 대상이라든지 안 돼. 누가 와야 돼? 개업만 와야 돼요. 법인인 개업을 대상으로 됩니까? 법인인 개업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제공됩니까? 됩니다. 법인인 개업은 개업이니까.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법인인 기업 말고, 이 법인인 기업 말고 개인인 기업들 있잖아. 법인 말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나중에 중개업에다가 이 자리에 기업 말고 일반인 대상으로 경영기법 제공됩니까? 여러분들은 됩니까? 됩니다. 개인인 기업들은 이 자리에 아무나 와도 돼. 소속이 오든 공인중개사가 오든 일반인이 오든 뭐 취업준비생이 오든 누가 오든 간에 아무나 와도 나 다 대상으로 해도 돼요. 개인인 기업들은. 근데 법인은 반드시 기업이 와야 된다는 사실이 아시겠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은 되죠? 상가하고 주택이네. 분양이 대행이 들어가야 돼요. 분양은 안 돼.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되지. 토지 없잖아. 공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은 안 되지. 농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은 안 되지. 안 되죠. 택지의 분양 대행은 안 되고 주택 용지 분양 대행은 안 돼요. 주택 용지가 택지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인의 부수된 용역의 알선을 소개. 이사업체 도배업체를 직접 운영 못한다는 얘기죠.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줘야 되고 용역업을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줘야 돼. 알선. 직접 못합니다.
용역의 제공이라고 나왔잖아. 됩니까? 용역의 제공은? 안 됩니다. 용역의 제공이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 말고 개인인 기업들, 여러분들은 이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소개도 할 수도 있고 직접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청소업체도 해도 되고 이사업체, 청소업체 다 하세요. 중개하고 딱 중개하고 가가지고 뭐 청소해주고 입주 청소 도배 다 발라주고 이사 다 날라주고 어디로 가야 돼? 그 다음에는 병원 가야 돼.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뭐 업체를 운영하든 뭐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마지막에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계약선, 입찰 신청, 매수청 대리.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업무인데? 경공매 업무잖아요. 이 업무를 누가 못합니까? 부칙이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했죠.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법인이 아닌 모든 기업이 할 수 있다. 틀렸죠? 부칙 때문에. 부칙이 이걸 못하니까. 자, 이거 여기 부동산이죠? 동산으로 나온 적이 있다고. 잘 보셔야 돼. 이거 동산은 안 돼. 동산은 안 돼. 동산은 할 수 없어. 동산, 공매, 동산, 뭐 입찰시장 대리 못한다고. 공매, 동산, 권리 분석 못해. 못한다고. 법인이. 부동산만. 개인들은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개인들은 공매, 동산, 권리 분석은. 개인들은, 개인인 기업들. 여러분들 공매, 동산, 권리 분석 됩니까? 네. 할 수 있어요. 동사이든 부동산이든 관계없다. 다 된다고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중에서 법원에다가 등록해야 되는 게 있네. 법원에다가 등록해야 되는 업무가 딱 하나 있잖아.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매는 공매는 아니고, 공매는 등록 안 해도 되고, 경매 부동산에 관한 입찰 신청 매수청 대리. 이거 하려면 지방법원에 가지고 매수청 대리인 등록해야 됩니다. 그 감독 받아야 되고. 우리 시험법이 제일 마지막 단원 있잖아요. 경매, 줄이면 경매대리, 쉽게 하면 경매대리. 매수청 대리. 자, 여기까지가 법인의 겸업. 이거 한 문제짜리죠. 자, 그래서 43페이지에 보면은 중개대상물 범위라고 있네. 중개대상물 범위는 모든 기업이 동일합니다. 뭐로 동일합니까? 토건 입간공으로 동일하겠지. 부칙도 토건 입간공이에요. 자, 밑에 제재. 법인인 기업이 이 겸업을 위반했네. 법인인 기업이 겸업을 위반하게 되면 상치가 되겠네. 임겸육 할 때 상치가 되겠죠. 그러면서 자, 부치기 업무지역을 위반하게 되면, 부치기 업무지역을 위반하게 되면요. 업무정지 3월이잖아요. 인장, 전통설계 명부 할 때 그 부. 마지막에 부. 그 마지막에 부가 부치기 업무지역 위반한 것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자. 겸업 이전 넘어가서 개시도 넘어가고 64페이지. 앞에는 안 푼 거는 그 파트 하고 나서 풉니다. 자, 64페이지에 가면은 겸업이라고 있어요. 29.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 등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법제 7638호 부칙제 6조 2항 부칙을 말하겠죠. 자,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여기는 시도라고 표현했죠. 이 시도라고 하면은 특강도를 의미합니다. 시도 관할구역 업무지역으로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중개사항물에 하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이겠죠. 2번 중개인, 부칙을 말하겠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사항물에 대하여
중개할 수 있다는 거지. 3번 법령상의 중개상물 종류는 모든 기업의 정보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는 것. 토건인간공. 4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중개법인, 부사무소 포함 및 공인중개사의 개업은 업무지역이 어디라고요? 전국입니다. 제한 규정이 없으니까 전국을 보는 거죠. 5번에 중개인, 부칙이 정보망에 가입을 하거나 소속을 고용하는 경우에 업무지역이 전국이 됩니까? 안 되겠죠. 예. 틀렸고. 자, 30번에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업할 수 있는 것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주택용지 분양대행. 주택용지라고 돼 있네. 이거는 안 되겠죠. 토지니까. 자, 니은 주상복합 건물, 주거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말이겠죠. 주상복합 건물 분양 및 관리 대행, 관리의 대행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나왔던 문제네 보니까. 자, 분양 및 관리의 대행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분양 대행되고 관리 대행 되잖아. 합쳐놓은 거예요. 분양 및 관리 대행. 분양 따로 보고 관리의 대행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분양 및 관리의 대행으로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디귿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은 되잖아. 근데 금융의 알선은 처음 들어봤죠? 네, 못해요. 자, 리을 공매 대상, 공매 동산이라 나왔잖아. 보세요. 동산에 대해서는 대리할 수 있습니까? 못해. 부동산 돼야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제공. 법인인 개업을 대상으로 법인이 경영기법 제공됩니까? 된다 했잖아요. 법인인 개업도 개업이니까. 조금 어렵게 나왔었어요. 31회 때. 31회 때 시험을 안 치기를 잘했네. 그죠? 그때 쳤다가는 막 큰일 날 뻔했네. 자, 3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할 수 있는 것. 1. 농업용 창고시설에 대한 관리대행. 관리대행 같으면 상가하고 주택만 되잖아. 그죠? 2번.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안 되겠지요? 3번. 창업준비 위한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하는 경영기법 제공은 안 되겠지요? 4번. 된다고? 깜짝이야. 안 되죠? 4번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은 이건 되잖아요. 5번에 주거인에 부서되는 용역업은 용역업 안 되죠. 용역을 알선해야 되겠지. 자, 22번에요. 겸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기업. 기업은 등록가점 가랄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상물을 중개를 할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할 수 있다. 니은 기업은 영업으로 경매 법정에서 경매 대상 부동산을 낙찰받아가지고 그 일을 매각할 수 있다 했는데 없죠. 중개를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업만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도 등록해야 된다. 취득의 알선,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은 등록 안 하잖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하잖아. 법원에다가. 아까 법원에다가 등록해야 되는 업무는 경매 대리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 다 틀렸네. 그죠? 자, 33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이 아닌 기업이라면 공인중개사인 기업과 부칙을 말하겠죠. 경업에 대한 제한은 법령상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법제 7638호 부칙제 6조 2항에 대해서는 부칙에 대해서는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받아야 된다. 경매 대리 맞죠? 자, 4번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 중개업 외에 자, 다른 특수법인들은요, 중개업 외에 중개법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14조에 있는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수행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 고유 업무들이 있어요. 중개업을 부수적으로 그냥 중개업만 하는 거지, 특수법인들은 이런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자, 5번에 중개법인이 경업제한을 위반했네.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지. 반드시 취소가 되는 건 아니죠. 네, 5번이 틀렸고요. 자, 34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든 개업은 개업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업무를 경업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법인이 되면 뭐 다 되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은 두 사람이겠죠? 개인인 기업들.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경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이거는 경공매 업무를 붙이기 못하니까 틀린 질문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3번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경업해야 한다. 해야 한다 때문에 틀렸네. 의무가 아니잖아, 그죠? 할 수 있는 거고. 4번에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을 경험을 할 수 있. 이사업 안 되겠죠? 소개. 자, 5번에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 분양 대행업을 경험할 수 있겠네, 그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인 기업. 자, 그 다음에 고용인까지 봐야 돼요. 고용인. 자, 고용인 간단하죠. 고용인. 우리 요약집에 43페이지. 자, 고용인 한번 볼게요. 먼저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고용인은 직원을 의미하겠죠. 직원. 그래서 이 고용인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보세요. 그 유형. 소속 공인중개사 누군지 알죠? 소속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으니까 무슨 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언제 받아야 됩니까? 언제?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자격증이 없죠? 네, 무슨 교육 받아야 돼요? 직무교육 받아야 되겠지? 언제 받아야 됩니까?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똑같죠? 두 사람을 합쳐가지고 고용인 이래 부르는 거예요. 두 사람 합쳐가지고 뭐라고? 고용인 이래 부르는 거예요. 두 사람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신설된 게 하나 있죠. 자,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자기가 현장 안내 같은 이런 업무를 보조할 때 어떻게 하고 출발했어? 중개보조원이라고. 중개보조원 출발합니다. 그러면 출발하면 되지. 저는 중개보조원으로서 그렇게 친절하게 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중개보조원 출발합니다 하고 출발하시면 돼. 만약에 말을 안 하고 입이 무거워가지고 말을 안 하고 출발했다 그러면 얼마를 내야 돼요? 500만 원 내야 돼요. 입이 무거우면 500만 원 냅니다. 그 기업도 같이 500만 원입니까? 그 기업도 같이 500만 원 내야 돼요. 근데 면책은 있지, 면책, 그죠? 기업이 상당한 주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그러지 아니하셨으니까. 자,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본인이 보조님을 미리 고지하고 업무를 해야 돼요. 보조할 때. 아시겠죠? 이거 신설됐으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물어보겠죠. 자, 그 다음에 신고 시기를 볼게요. 신고 시기. 첫 번째가 고용. 자, 고용 같으면은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개시 전 빼고는 다 틀리겠죠. 업무 개시 10일 전까지. 업무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틀린 거예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지. 그죠? 자, 전자신고 됩니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고용과 관련해가지고 신설된 내용이 또 있죠. 고용 가능한 중개보조원의 수가 제한이에요. 고용 가능한 중개보조원의 수가 제한됐어요. 개업하고 소속의 합한수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기업이 1명이고 소속이 1명이면 중개보조원을 몇 명까지? 10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11명 하면 초과인 거예요. 초과해서 고용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여기서 기업은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 절치예요. 절치면서 1대1이에요. 셉니다. 절치면서 1대1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를 볼게요. 언제까지? 고용관계 종료로부터 10일 이내.
먼저 종료시키고, 그죠? 고용관계 종료를 시키고 그 이후에 신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전자신고는 안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엔 신고 포함이라는 조문 자체가 없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에요. 전제가 있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지 모든 행위는 아닙니다. 모든 행위 아니고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의 행위로 본다 했어요. 본다. 본다는 무슨 말이에요? 본다가. 본다가 간주한다지. 본다는 간주한다예요. 본보기 힘들어요. 근데 틀린 말은 추정한다. 추정한다는 반증을 들면 본보기 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추정한다 아니고 간주한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책임을 지는데 첫 번째가 민사 책임이에요. 민사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누가? 기업이 지금 고용인 때문에 기업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지가 잘못한 게 아니고 고용인이 잘못해가지고 기업이 민사적으로 책임진다 이 말이야. 그때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기업이 자기가 고의 또는 과실 관계없이 책임집니다. 기업이 과실이 없어?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해도 민사적으로는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한테 손해배상 책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진적 연대 책임 관계에 있다. 연대 책임 아시죠? 그죠? 연대 책임. 부진적 연대 책임.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기업하고 고용인을 상대로 선택적으로 연대해서 공동으로 연대해서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고 연대해가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겠지. 그래가지고 기업이 의뢰인한테 손해배상 해줬죠. 그러면 기업은 고용인한테 뭐 한다고?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지. 보상을 구할 걸. 이게 민사 책임이에요. 그러면 형사 책임이 있겠네, 그죠? 형사 책임. 양벌 규정입니다. 우리 법제 50조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형사 책임. 소속하고 보존하고 임원 사원이 중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반행위 해야 돼요? 행정 형벌에 관한 위반행위 해야 돼요. 그 행정 형벌에는 48조에 3대3이 있고 49조에 1대1이 있죠.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 행정 형벌에 관한 위반행위 해야 된다 이 말이겠지. 지서벌은 아니에요. 과태료는 아니라고. 행정 형벌에 관한 위반행위 했을 때 그 행위자 앞에 있는 요 소속 보존 임원 사원들 이 행위자들은 해당 형벌을 받아요. 3대3이면 3대3, 1대1이면 1대1. 그 말은 징역 또는 벌금 받겠지. 교도소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징역 받으면. 맞죠? 그런데 그 기업은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했어요. 그 기업은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3대4이면 3천만 원이야. 1대1이면 1천만 원이야. 만약에 행위자도 벌금 받았다. 그러면 벌금의 액수가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기업이 면책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 행정형벌에 관한 위반행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벌금 안 받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실이 있으면 받고 과실이 없으면 안 받네. 형사 책임은 벌금을.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책임이야? 형사 책임은 무슨 책임이야? 과실 책임이지. 과실이 있으면 받고 과실이 없으면 안 받는다고. 그다음 민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민사 책임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져야 돼요. 자, 그런 차이점이 있고, 자, 마지막에 이제 행정 책임, 행정 처분이에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의 행위로 본다 했어요.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는 기업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인의 행정 책임은 결국 누구의? 기업의 행정 책임이 되는 거지. 고용인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에 어떤 해당 행위 했죠. 그러면 기업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임이 해당이 되면 다 받아요. 민사, 형사, 행정 다 받겠죠. 하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넘어가 볼게요. 거기 페이지 45페이지. 거기에 제재가 있잖아요. 기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자를 고용한다 이 말이지. 고용하면 안 되죠. 결격 사유자를 고용한다 그러면 업무정지 몇 월? 6월이에요. 우리 안기법이 결정상의에. 결정상의할 때 그 결이거든.
그런데 이제 단서가 있네. 그 사유가 발생한 것도 이번에 해소한 경우 제외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했다 이 말이야. 소속이 두 군데 돼버렸네. 그럼 소속이 그러면 자격정지 6월이면서 1대1이 된다 이 말이겠죠. 판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1번에 기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고용인을 고용한 기업공인중개사만이 책임을 지고 고용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지. 연대에서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중개보조원이 중개 관련 업무로 이 법을 위반해서 기업공인중개사가 양별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았죠? 이것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잖아. 아까 했죠? 양벌 규정에 의해서 받은 벌금은 결격사유자가 아니라고. 자, 이 정도 보고. 뒤에 하나 넣어보세요. 넘겨보시면 서식이 있잖아요. 소속 보조원의 고용신고서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서가 있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속의 인장 등록 같이 돼 있죠. 무슨 말입니까? 소속이 고용인 신고할 때 이제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고용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오겠죠? 68페이지. 자, 35번입니다.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기업공인중개사가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자, 교육을 받는데 그죠? 정확하게 하면 직무교육이 되겠죠?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아니고 언제 신고할까?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해야죠. 신고 시기는 업무 개시 전이잖아. 고용신고는. 틀렸고 2번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의 행위로 본다. 아니고 업무상 행위는 3번 기업공인중개사가 보조원의 고용관계 종료가 됐죠. 그러면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아니고 사후 신고니까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합니다. 4번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발급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고. 자격증 첨부하는 게 아니니까 맞는 말이네. 5번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고용신고 같으면 전자문서에 신고가 된다. 전자신고 되겠지요. 고용신고. 자, 36번에요.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소속 또는 보조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와 교육의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 말이고. 자, 2번. 소속이나 보조원의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이 되겠죠. 3번 소속 또는 보조원이 외국인이다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이걸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외국인이니까. 4번에 기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을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위반했네. 신고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과태료입니까? 고용신고 안 했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안 했다고 과태료입니까? 과태료 아니고 절치입니까? 아니죠. 상치입니까? 아니죠. 업무정지 6월도 아니고 업무정지 3월도 아니고 그럼 뭐야? 업무정지 1월이에요. 그 밖이야. 그러니까 3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야. 업무정지가 3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밖에 명령 처분 위반은 1월이거든. 그래서 1월로 해야 돼. 1월로. 과태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까?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은 누가 받겠어? 기업만 받는다. 왜? 보조원은 행정처분 안 받습니다. 업무정지, 등록 취소, 이런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에요. 아예.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자격증도 없고 등록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취소 정지당할 게 없어요. 자, 오른쪽에 보세요. 37번. 기업갑은 소속을 중개보조원 병 고용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틀린 것. 기업
누굽니까? 소속입니까? 소속이 외국인인 경우라면 소속에 대한 고용신고 시 소속의 자격증 사본 제출. 외국인이라도 자격증은 제출 안 합니다. 니은의 소속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소속의 직무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의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틀렸고. 디귿 개업은 보조원의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에 신고. 언제 신고해야 돼? 고용신고 같으면 업무 개시 전이 되겠죠. 답은 5번이고 38번에 고용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령상의 보조원은 품위 유지 의무가 없습니다. 전문 직업인이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없고. 자, 2번 기업 공인중개사는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실시하는 직무교육 별도로 받아야 되는 순서가 틀렸어요. 일단 기업이 보조원을 먼저 고용을 해. 먼저 고용해요. 고용하고 그 다음에 직무교육을 받게 해야 돼요. 직무교육 안 받았으면 직무교육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러 가야 돼요. 업무기 전까지. 아시겠죠? 순서가 이상하죠. 3번에 중개보조원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소속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보세요. 지금 보조원인데 소속으로 갈 수 있을까? 아니요. 없지. 자격 취득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이 될 수 없어요. 소속인데 뭘 개업이 돼? 에? 자, 4번에 중개법인의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은 소속으로 볼 수 있다 해야 되겠네. 법인의 자격증이 있는 사원 임원은 소속이 포함이 되잖아요. 소속이 포함되잖아요. 이건 맞죠? 자,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법상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죠.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 근데 보조원 같은 경우에도 신설됐잖아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경우? 미리 고지 안 했죠. 보조원임을 출발합니다. 말 안 했어요. 보조원 출발합니다. 500만 원 내야 됩니다. 하여튼 과태료. 이것도 수정사항이에요. 그죠? 예.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39번입니까? 기업갑은 소속 을을 고용했단 말이죠. 틀린 것. 1. 을의 업무사 행위는 소속의 업무사 행위는 기업의 행위를 본다. 맞죠? 2번 소속은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 거래계약서에 기업과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될 것이고 3번 소속의 업무상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소속은 그러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3번이 틀렸네. 4번에 소속은 기업의 위임을 받아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거 알고 있죠? 자, 5번에 소속은 전문 직업인이기 때문에 품위 유지를 해야 되고 신의 성실에 의해 가지고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맞아. 자, 40번에 보세요. 기업갑과 그가 고용한 중개 보조원 을입니다. 틀린 것은 1. 보조원의 고의로 인해 가지고 불법행위에 갑이 기업이 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 갑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인정한다 이 말이죠. 자, 이거 뭐냐면 기업이 보조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판례가 원래 좀 긴 판례인데 과실상계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 기업한테 이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기업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말이겠지? 그때 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과실이 있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과실이 있는 거예요.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실이 있는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기업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다 이 말이지.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한다는 판례예요 원래. 자, 그래서 하여튼 과실상계를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지. 이번에요. 의리 업무상 행위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갑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의뢰에게 한정된다. 자, 이거 아까 무과실 책임, 민사 책임으로서는 기업의 고의 과실 관계없이 책임지랬잖아. 무과실로서. 그래서 무과실 연대 책임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기업도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무과실이라도 책임집니다. 민사적으로는. 그래서 2번이 틀렸네. 3번에 을의 업무상 행위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갑과 을에 대해서 동시에 연대해서 아니면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했잖아. 부진의 연대 책임 관계. 4번에 을의 과실로 갑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했으면 갑은 을에게 보조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했고, 5번에 보조원이 업무상 중개보수 가다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네. 자, 그러면 이제 과다 수수면은 1대1이잖아요. 그러면 벌금형이라면 벌금형 1천만 원 이하 받았겠네. 그러면 갑은 개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갑은 어떻게 되지?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댔잖아요.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행정처분으로서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건 금지행위, 얘가 지금 초과수수면 금지행위네. 그렇죠? 금지행위 같으면 기업이 금지행위면 상치잖아. 그죠?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네. 자, 그러니까 보조원이니까 보조원이 금지행위 했으면 보조원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안 되니까 그죠? 기업이 금지행위 한 거니까 등록 취소될 수 있겠네. 그죠? 41번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B는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갑에게 그 토지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숨겼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고지를 해야 되는데 침묵한 거네. 침묵 기억나죠? 그러니까 침묵한 것도 거짓된 언행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 그밖에 방법이 없지. 침묵한 거야. 판단을 그렇지 해가지고 거래를 했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손해를 입혔네. 무슨 행위? 이게 거짓된 행위, 금지행위 했다라고 다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B를 고용한 기업 A의 책임에 대해서 옳은 건데 1번 B 소속이죠? 그럼 소속은 거짓된 언행을 하게 되면 자액이 취소입니까? 자액 정지잖아요. 금지행위니까 자액 정지 유효이죠. 취소는 아니잖아. 틀렸지? A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금지행위. 그렇죠? 자, 이번에 그러면 B 소속 같으면 이거 거짓된 언행 했잖아. 그럼 3대 4입니까? 1대1이겠죠? 1대1이고 그럼 A 같으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아니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지. 해당 지역에 규정된 벌금형이니까. 3번에 만일 B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A도 양별 규정에 적용받아서 반드시 500만 원의 벌금 선고받는다. 벌금형의 액수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A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무과실 책임이니까 민사적으로. 그리고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양별 규정에 따라서 벌금형을 면하겠죠. 이게 맞네. 자, 5번에 A가 양별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네. 양별 규정에 의해서 받은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렇죠?
자, 다 됐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인장 등록부터 몇 페이지까지 나갑니까? 정보망까지 나가야 되겠네. 정보망이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75페이지까지네. 75페이지까지예요. 요약집 기준으로 보시면 돼. 문제집이 아니라. 인장 등록부터 40 몇 페이지입니까? 47페이지부터 70 몇 페이지? 75페이지까지. 요약집 기준으로 그렇게 나갈 거니까 요약집을 좀 이렇게 쭉쭉 읽어오고 치면 돼요. 요약집 내용하고 요약, 그러니까는 이론을 공부하셔야 돼요. 문제는 풀지 말고. 근데 저는 문제를 좀 풀고 싶어요. 그럼 푸세요. 푸세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7, 8월 달을 좀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실력이 향상되어 있을 거예요. 자, 하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석하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듣는 거예요. 듣다가 안 듣다가 듣다가 안 듣다가 이렇게 하면은 머리에 들어오는 거는 천천히 들어오는데 빨리 나가는 건 빨리 나가요. 빨리 잊어버려요.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요즘에 날씨가 좀 그래가지고 그죠? 하여튼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